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 생명유지장치의 단조로운 신호음, 그리고 새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고 나는 멍한 상태로 그들의 위로를 받았죠. 25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 내 남동생이 정신과 전문의인 건 알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내 삼촌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그분은 트라우마 치료의 권위자시거든. 제발 한 번만 만나보렴. 새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틀 후 나는 새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 있는 정신과 의원을 찾았죠. 대기실은 고급스러웠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죠. 새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내게는 의붓삼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인사했어요. 박민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밝았고 편안한 소파와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상담만 할 겁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새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문을 닫고 나갔고요. 준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버님을 잃은 슬픔이 크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악몽을 자주 꿔요. 어떤 꿈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꿈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계속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 꿈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요. 식욕은 어떠세요? 없어요. 억지로 먹는 정도예요. 집중력은요?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어떠세요? 전혀 집중이 안 돼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박민수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적절한 질문들을 던졌죠. 이상하게도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씨,
제 소견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보입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데 이 방법이 트라우마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최면이요?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의식을 잃거나 조종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이완 상태에서 무의식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최면이라는 게 좀 무섭기도 했지만 이대로 계속 고통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오시죠. 천천히 치료해 나가면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그날부터 나는 정기적으로 박민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세션은 단순한 이완 훈련이었죠.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몸에 있는 모든 긴장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최면적이었어요. 부드럽고 리드미컬하며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았죠.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아주 편안한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 가장 평화롭다고 느끼는 곳. 나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닷가를 떠올렸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따뜻한 햇살. 그곳의 소리가 들리나요? 냄새가 느껴지나요? 네. 좋아요. 거기에 머무르세요. 완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악몽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죠. 새어머니는 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다행이야, 준호야.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해진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좀 더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트라우마의 근원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죠. 준비되셨나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나는 진료실의 리클라이너에 몸을 맡겼죠. 박민수는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내 앞에 작은 진자 시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를 보세요. 좌우로 흔들리는 시계를 따라가세요.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하나, 둘, 셋. 이제 당신은 깊은 최면 상태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내 목소리만 들리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네. 좋아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로 돌아가 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관찰자일 뿐입니다. 순간 생생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 아버지의 병실, 의사의 침통한 표정. 무엇이 보이나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다고 하세요. 그날 밤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 전날은요?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 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죠. 새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었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건강해 보이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누가 함께 있었나요? 저랑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요. 또요?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삼촌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형이신 박정우 삼촌이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좀 더 날카롭고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삼촌이요. 그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업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식사 중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아버님의 상태나 분위기 같은 거. 아버지가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일찍 주무시겠다고 하셨고요. 삼촌은 언제 떠나셨나요? 저녁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세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박민수가 유독 삼촌에 대해 많이 물어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세션들이 진행되면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악몽은 거의 사라졌고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재개했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진실이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죠. 준호 씨,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최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억압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억압된 기억이요? 네. 때로 우리의 뇌는 너무 충격적인 기억을 무의식 속에 묻어버립니다.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그 기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를 신뢰하고 있었고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었어요. 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박민수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다첨이 되었죠. 준호 씨, 이제 우리는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겁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세요. 장면이 펼쳐졌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 아버지, 새어머니, 나, 그리고 삼촌.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녁을 먹고 있어요. 삼촌을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는 기억 속의 삼촌을 바라봤죠.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와인을 마시고 계세요. 계속 보세요. 아주 자세히. 순간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삼촌이 아버지의 잔에 뭔가를 넣는 모습. 아주 재빠르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삼촌이 아버지 잔에 뭔가를 넣었어요. 무엇을 넣었나요? 모르겠어요. 작은 알약 같은 거요. 아주 빠르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가 와인을 마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계속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삼촌은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이상하게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시간을 끄는 것처럼. 그리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삼촌이 마침내 전화를 걸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고 호흡이 가빠졌죠. 진정하세요, 준호 씨. 천천히 숨을 쉬세요. 박민수가 물을 건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물을 마셨죠. 제가 본 게 진짜예요. 정말로 삼촌이 아버지를 최면 상태에서 떠오른 기억은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고 기억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삼촌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아꼈거든요. 하지만 왜요? 왜 삼촌이 그런 짓을?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알기로 당신 아버님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네, 그렇지만. 그리고 형제 간에 사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삼촌은 함께 사업을 했었죠. 하지만 몇 년 전 의견 차이로 갈라섰고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사업을 키웠고 큰 성공을 거두었죠. 반면 삼촌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제게 오게 되어 있어요. 새어머니에게도 일부 가지만 삼촌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와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박민수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준호 씨,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삼촌은 어떻게든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진짜 위험에 처한 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삼촌이나 다른 가족들에게는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죠. 오늘 치료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행이네. 저녁 준비했으니까 씻고 나와. 저녁 식사 시간이 고문 같았어요. 새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그날 밤이 떠올랐죠. 혹시 새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걸까? 삼촌과 공모한 건 아닐까? 왜 그래, 준호야? 입맛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의 행적을 추적했고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했죠. 부검 기록을 찾아봤지만 단순 심장마비로 결론이 났을 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음 세션에서 박민수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당신 삼촌이 최근 큰 빚을 지고 있더군요. 약 20억 정도요. 20억이요? 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입니다. 게다가 불법 도박에도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어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동기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삼촌이 아버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삼촌은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에게 거절당했고 그래서 더 큰 돈인 유산을 노렸다. 하지만 유산은 내게 오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위험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는 한 괜찮겠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삼촌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최면 치료 중 떠오른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상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삼촌이 사용한 약물의 흔적이라든지 공모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이라든지. 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찾는단 말인가요?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 그날부터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나를 쫓아오는 꿈, 내가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꿈,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당하는 꿈.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박민수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불안을 가라앉혀 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약을 먹으면 잠은 잘 수 있었지만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새어머니도 내 변화를 눈치챘어요. 준호야,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요즘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래요. 하지만 사실 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삼촌에 대한 공포와 분노,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집에 찾아왔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죠. 준호야, 잘 지내니? 삼촌은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죠. 네, 잘 지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겠지. 나도 형님이 너무 보고 싶단다. 그나저나 유산 정리는 잘 되어가니? 유산. 그가 노리는 것. 나는 침을 삼켰어요. 변호사님이 처리하고 계세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내 삼촌이잖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협처럼 들렸어요. 나는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했죠. 삼촌이 돌아간 후 나는 박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삼촌이 집에 왔었어요. 유산에 대해 물어봤어요. 조심하세요. 아마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려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연기하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저 이제 못 견디겠어요. 매일 공포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나는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졌죠. 때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 같은 환각을 보았고, 때로는 삼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휴직을 권유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좋아지시면 다시 오세요.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새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봤지만 나는 그녀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그녀도 삼촌의 공모자는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어머니와 박민수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는 2층 계단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죠. 오빠,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준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새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박민수의 목소리.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 애가 너무 힘들어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떨리는 거야. 지금 와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저 애만 제대로 처리하면 모든 재산이 당신 거야. 내 몫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이 넘는다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정우 오빠한테 죄책감이 들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정우, 그 인간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심어놓은 증거들로 충분해. 준호가 제대로만 증언하면 경찰은 당연히 정우를 의심할 거야. 만약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럴 리 없어. 지금 저 애는 최면으로 완전히 조종되고 있어. 내가 심어놓은 거지 기억을 진짜라고 믿고 있다고. 게다가 약까지 먹이고 있으니까 판단력도 흐려져 있어.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거짓 기억, 조종, 그러니까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기억이 가짜라는 말인가요? 박민수가 나에게 그런 기억을 심었다는 건가요? 그래도 불안해. 만약 실수라도 하면. 실수는 없어. 내가 이 분야 20년 경력이야. 최면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건 내 전문이라고. 이미 여러 번 성공했어. 준호는 완벽한 피해자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 그런 애가 최면, 치료 중 억압된 기억을 떠올렸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만해. 이미 시작된 일이야. 다음 주에 준호를 경찰에 데려갈 거야. 그 애가 자신이 본 걸 진술하면 정호는 조사를 받게 되고 우리가 준비해둔 증거들이 나오면 끝이야. 살인 누명을 쓴 정호는 유산을 받을 자격도 없어지고 모든 건 당신 거야. 준호는 어떻게 되는데? 그 애 계속 치료받는 거지. 내가 계속 돌볼 거야. 평생 내 환자로 남는 거야.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 어차피 저 상태로는 재산 관리도 못할 거고 법적 후견인이 필요할 거야. 그게 누가 되겠어? 당연히 당신이지. 오빠 정말 됐어. 불평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당신은 그 늙은이 옆에서 3년을 참았고 나는 이 계획을 1년 넘게 준비했어. 이제 수확할 때야. 나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삼촌은 무고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건 새어머니와 박민수였던 거죠. 그들은 나를 이용해 삼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나는 진실을 알았죠. 그들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서 고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내가 들은 건 그들의 대화뿐이었고, 그것도 몰래 엿들은 것이었죠. 게다가 지금 내 상태를 생각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고 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오히려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죠. 계속 조종당하는 척, 그들의 거짓 기억을 믿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증거를 모아야 했고요. 며칠 후 박민수의 진료실을 찾았을 때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선생님, 삼촌이 자꾸 꿈에 나와요.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래요?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군요. 좋은 신호입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맞아요.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경찰에 가서 당신이 기억하는 걸 진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믿어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전문가 의견서를 써드릴 겁니다. 최면 치료를 통해 회복된 억압된 기억이라고요. 그리고 실은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어요. 증거요? 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삼촌이 어떤 약을 구입한 기록을 찾았어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님의 은행 계좌를 조사해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삼촌이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문자 기록도 있더군요. 나는 놀란 척했어요. 정말요?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제가 함께 경찰서에 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그들이 말한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삼촌이 구입했다는 약물 기록, 아버지와 삼촌 사이의 문자 기록.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박민수와 새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들이었죠.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박민수와 새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을요. 동시에 나는 그들을 계속 속였습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척, 그들의 계획에 완전히 넘어간 척 연기했죠. 약을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버렸고, 최면 치료를 받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또 꿈을 꿨어요. 삼촌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꿈이요. 당신을 죽이려고요? 그건 새로운데요. 네. 제가 진실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는 거죠. 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삼촌이 당신에게 접근한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가시죠.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준호 씨, 지금이 기회예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좀 더 안정되면 가겠어요. 지금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사립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박민수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5년 전 한 노인 환자가 그의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유언을 변경했고 얼마 후 사망했죠. 유산은 환자의 가족이 아닌 박민수의 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더군요. 더 파고들자 다른 사례들도 나왔어요. 박민수는 최면을 이용해 여러 번 사람들을 조종했죠. 기억을 조작하고 의지를 꺾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법의 심판을 피해왔어요. 새어머니는 어떨까요? 그녀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어요. 2번 다 나이 많은 부유한 남성들과 결혼했고 2번 다 남편이 이른 나이에 사망했죠. 첫 번째는 사고사, 두 번째는 병사. 그리고 매번 그녀는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새어머니와 박민수는 팀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결혼과 최면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의 최신 희생자였던 것이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박민수의 진료실에 갈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상태는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결심했어요. 경찰에 가겠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본 기억이 정말 진짜인가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 너무 끔찍해서요. 삼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박민수는 잠시 침묵했죠. 준호 씨, 최면 치료를 통해 회복된 기억은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본 것을 떠올린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본 게 진짜란 말씀이시죠? 삼촌이 아버지 잔에 뭔가를 넣은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를 죽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목격자예요. 유일한 목격자. 완벽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는 새어머니와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니? 그날 저녁에 누가 있었죠? 우리 셋이랑 정호 삼촌이 있었지. 삼촌이 왜 오셨더라? 새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고 했던 것 같아. 아버지랑 삼촌이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 기억이 맞나 싶어서. 준호야, 너 혹시 박 선생님한테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아니니?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서. 며칠 후 나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새어머니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서랍과 옷장을 뒤졌죠.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박민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 아버지의 재산 목록, 그리고 어떤 약물에 대한 자료들.
나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수가 필요했죠. 결정타. 나는 박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면 상태에서 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녹화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경찰에 제출하려고요. 박민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녹화요? 글쎄요. 제발요. 그래야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좋아요. 녹화하시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죠. 최면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간 척 연기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식탁이 보여요. 가족들이 앉아 있어요. 삼촌을 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나요? 아버지 잔에 뭔가를 넣어요. 좋아요. 계속 보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나는 대본대로 말했죠.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거지, 기억. 박민수가 내게 심어놓은 시나리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삼촌은 천천히 전화를 걸었어요. 왜 천천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시간을 끌려고요. 그렇군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삼촌이 왜 그런 짓을? 돈이요. 유산을 노리고.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제 깨어나세요. 나는 눈을 떴어요. 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완벽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사립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움직이시죠. 알겠습니다. 경찰에 제보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나 새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나는 형사를 만나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사립탐정이 모은 증거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박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 이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삼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형사는 자료들을 검토했죠.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그들에게 속는 척 연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형사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동의했죠. 나는 몸에 도청 장치를 달고 박민수의 진료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삼촌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죠. 뭐라고요? 무슨 이유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혹시 당신이 뭔가를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만나야 하나요?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꺼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죠. 여보세요? 문제가 생겼어. 정호가 준호한테 연락했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어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안 돼.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거의 다 왔잖아. 하지만 위험해. 정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준호를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저 애가 정호를 직접 고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끝이야. 어떻게 최면을 더 깊이 걸어. 저 애가 완전히 믿게 만들어. 그리고 오늘 당장 경찰서에 데려가. 알았어. 그렇게 하지. 나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지금 깊은 최면에 들어가시죠. 당신의 기억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나는 리클라이너에 누웠습니다. 박민수는 다시 진자시계를 꺼내 흔들기 시작했죠. 깊이 잠들어요. 아주 깊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죠. 이제 당신은 완전히 확신합니다.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당신은 목격했어요. 아주 선명하게. 삼촌이 약을 넣는 것을.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리고 삼촌이 방치하는 것을. 네. 당신은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그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깨어나세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죠. 삼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좋아요. 지금 가시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민수는 계속 나를 다독였어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있었죠.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박민수 씨, 당신을 사기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새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민수는 나를 노려봤어요. 내가 우리를 판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죠. 당신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듯이 저도 당신들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 새끼가, 그는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들이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과거 범죄 기록. 당신들은 끝났어요. 새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준호야, 제발. 나는 내 엄마야. 엄마,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에요. 그들은 연행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죠. 형사가 내게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새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약에 독극물을 섞었고 심장마비로 위장했죠. 박민수는 그녀를 도왔고 나를 이용해 삼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새어머니와 박민수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촌은 모든 누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는 나를 꼭 안아주며 울었죠.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하게 죽었을 거야. 죄송해요, 삼촌. 제가 잠깐이나마 의심했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다 그 나쁜 놈들 때문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진짜 심리 치료를 받았고 트라우마를 극복했죠. 회사에도 복직했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유언대로 나에게 상속되었어요.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최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어느 가을날 나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범인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도 잘 키워가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사랑해요, 아버지. 나는 돌아서서 묘지를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력한 조종과 세뇌 앞에서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요.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